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미국이 아래로 세게 조정받는 게 끝나서 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1% 넘게 빠졌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관련된 재벌 헝다 그룹 쪽에 재벌 총수 불러다가 그냥 한마디 또 하는 바람에 시장 자체가 또 난리를 쳤습니다. 중국도. 근데 유럽 시장이 괜찮았고, 미국 같은 경우 3대 지수도 플러스 스몰캡도 가장 높게 오르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뉴스거든요. 로이터 통신 뉴스 제목에 보면 패드가 하고 있는 어떤 초조함, 패드가 만들고 있는 건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누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보다는 1.1달러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특이하게도 유가 보면 61달러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직전에 뚫고 올라왔던 시기 정도까지 급등해서 멈췄던 시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도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아는데, 뉴스 보도 전에 여기 보면 요번 주에 나왔던 것들 중에 그 석유 재고, 원유 석유 재고가 계속 감소세로 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뉴스 보도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델타 변이 수요를 짓누를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급 과잉 가능성 때문에 유가 아래로 계속 빨리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일단 주식 얘기를 좀 더 드리면,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성장했던 것들이 이제 기대치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향후의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있고, 여기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 나오는데 정리 잘 해놨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안 볼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하락이 추세적이냐 계절적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추세적도 아니면 계절적도 아닙니다. 이 계절적 요인이 아니고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추구 전략,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했던 것을 빼나가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과거에도 매번 일어났던. 그러니까 추세적도 아니고 하락이 계절적 요인이 또 아니라는 거죠. 이 계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8월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휴가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기 사이클 흐름상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를 틈타서 연내, 이건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인데, 이윤화 기자께서 연내 매입을 줄이면 주식 통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 없는 얘기다. 그거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독일, 니케이, 그 다음에 호주, 우리나라, 서울, 그 다음에 상하이 이 정도인데, 경기 수축 국면이 진입되는 경우고, 추구 전략이 일어났던 때가 2015년도 12월 달이거든요. 이때인데, 안타깝게도 아시아 시장 중에 우리나라하고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후 추세가 좋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아시아 이머징 시장이 없는데, 아시아 이머징 시장도 이 후반부에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구 전략이 있다고 해서 이때 보면 또 좋겠네요. 2004년도에 추구 전략이 있었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추구 전략이 있는 것이 꼭 이머징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상황,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크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아시아 시장에 후두도 쏟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거 한경 해외 주식 나온지 설전 기자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 밑에 읽어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거 딱 두 줄이에요. 헬스케어, 소비재 등 5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경기방어주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금융하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72억 빠져나갔고, 그래서 경기방어 쪽으로 일단 포트폴리오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추세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섹터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섹터 순환이면 한 바퀴 다 돌고 막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험 회피를 하는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입니다. 물음표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각 기업에 따라서 섹터 순환보다는 기업에 따라서 다시 또 움직이는 게 재조명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점점 시장이 약했고 8월 초부터 굉장히 아랫방으로 쏠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그저께 동향을 보면 약간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도 물량이 있죠. 외국인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졌다가 그 뒤에 매도 물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1%나 빠졌지만 매도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순매수 물량 자체는. 그리고 순매수 개인,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이런 건 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시장에서 떨어지는 걸 그냥 받쳐서 샀다는 뜻입니다. 밀어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투심 자체는 개인들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시장 주변 자금을 보면, 이 증시자금 추이를 보면 우리가 8월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8월 초부터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5일이죠. 8월 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자금, 예탁금이에요. 주식시장 주변 예탁금. 근데 보시면 뭐 예탁금 자체가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 수준 뭐 거의 7조 가까이, 7조? 잠시만요. 7조가 아니고 이게 100만이니까 이게 억이죠. 70조 가까이. 죄송합니다. 단위를 세느라고 잠깐 쉬었습니다. 70조 가까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전부터 보면 계속 증시 재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만 내려오면 받쳐서 하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만만치 않아요, 보면. 8월 5일자부터 보면, 여기 보시면 8월 2일, 4일, 5일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19일자하고 18일자 요때만 잠깐 줄었고,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신용을 내서라도 주식을 받쳐서 사는 행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행위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경기 사이클 확장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주식을 선택해서 신용을 썼다면 이익을 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델타 변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델타 변이도 곧 그 시장 변동성의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거 월드 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죠. 신용융자 잔고인데, 신용융자 잔고라네. 확진자입니다. 확진자인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확진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 완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딱 느낌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느 순간 안 늘어나고 있죠.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델타 변이 말해서 폭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제가 통제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국가들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국가들. 그 다음에 러시아도 급등했다 내려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백신을 아주 빨리 맞춰가지고 성공 케이스로 마스크로 벗고, 그리고 이제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스라엘에 사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실내 마스크 착용을 면제한 거가 뭐 아주 짧은 기간,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주 짧은 기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는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쓰는 사람이 이제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환자 수를 늘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느슨할 것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환자 수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인도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쪽에 백신 접종률 자체도 높지가 않아요. 보면 어딨나, 여기 보시면 인도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2번 다 맞은 것까지 포함해봐야 32%밖에 안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는 그 밑에 있어요. 27.43%. 그러니까
총 맞은 사람 숫자가 27.43%밖에 안 됩니다. 브라질도 별로 안 돼요. 브라질 여기 있거든요. 브라질은 53.72%이기 때문에 백신의 투여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무한정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지표 중에 이게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요. 이거 확진율입니다. 근데 확진율이 어느 순간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증가세가 멈췄죠.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있는데 경우에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보도 있을 수 있었고, 근데 개인 스스로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백신도 없이 생 난리를 쳤던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 치명률이나 그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처음 코로나 발생했을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물론 뭐 확대 속도는 강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1년 넘게 지내오면서 개인 스스로 어떤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긴 것처럼 보인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브라질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거냐. 그래서 어제 이게 제가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보도가 올라오질 않아서. 근데 이제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초기에 백신을 빨리 맞았죠. 그래서 빨리 그 목표치들에 도달했는데 그게 백신을 너무 빨리 맞았기 때문에 그 항체가 조금씩 줄어서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 그룹 중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늦은 속도로 맞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늦게 맞은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리가 일정 부분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방주사를 맞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다,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죠? 이제 백신이 계속 투여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측했던 기저효과 때문에 너무나 빨리 올라왔던 그런 경제 성장률만큼 우리가 이제 백신을 투여해서 완전 면역 형태로 집단 면역 형태로 가가지고 경제가 좀 기대치만큼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옥탑방 문제아들인가 뭐 거기서 주식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을 뭐 언제 팔아요,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오늘 전달하려고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언제 팔아요? 라는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펀드 같은 걸 투자하는데 언제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펀드는 결과적으로 정답을 드리면 경기 사이클이 수축하는 국면이 되면 그 이전에 정점 부분에서 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머징 시장이 추구 전략을 하면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인도네시아 장기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거 올라갔다 붕괴됐죠. 이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전에는 추세가 올라가죠, 지수가. 그 다음에 붕괴됐던 게 여기 이제 흔들리면서 올라가겠지만 전고점 계속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붕괴된 데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붕괴됐어요. 이거는 베트남 지수입니다. 베트남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붕괴됐다가 여기 2010년도 1월 달부터 보이죠. 다시 머리를 든 뒤에 한참 개걸음을 쳤어요. 제대로 못 올라갔었죠. 수년 동안. 그러다가 그걸 이제 반영하면서 한번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IMF의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했었죠. 옛날에 90년대 중반 넘어 중후반에 우리나라도 IMF 그것 때문에 이제 겪게 됐고, 그거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 이제 IT 버블
붕괴 이후에 한번 머리를 들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조정받고 다시 들었다가 코로나 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언제 드러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수라 하더라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그 급등한 패턴은 이 중국 같은 패턴이 가장 잘 보이는 패턴이에요. 이게 검은색이 중국 지수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관보다 개인들의 투자 포지션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정 부분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패턴을 반복해요. 그래서 국가 지수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추세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수축 국면에 다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수축 국면 떨어지기 전에 정점 부근에 이미 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자금들을 빼줘야 됩니다. 그게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면 그 누구시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그 연예인을 예를 들면서 뭐 600%인가 수익률 낸 뭐 그런 얘기를 들면서 또 통계치로도 50대 이상의 여자분이 수익률이 가장 많은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안 팔아서다. 그 다음에 20대가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데 그건 왜 그러냐? 잦은 매매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치를 낸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게 통계의 함정입니다. 통계의 함정. 근데 기본적인 건 맞아요. 주식을 너무 자주 매매하지 말고 사서 들고 오랫동안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맞지만 무조건 팔지 않고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답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전에 한번 그 학습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전자회사를 예를 한번 들으셨어요. 뭐 전자회사인데 뭐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6년인가 하여튼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걸 많이 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산 시점이 지금로부터 6년 전이면 한 2015년도 뭐 이쯤 샀었겠죠. 14, 15년도 이때쯤에. 근데 이때 사서 6년 만에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얘가 잘못돼가지고 투자를 2008년도 5월달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본전이 됐겠죠. 이건 그나마 난데 포스코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2017년도 8월달에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다라는 게 좋은 투자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살 때 이미 이제 주식 고를 때 우리가 학습에서 배웠지만 산업 사이클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해당 업종이 속해 있는 산업 사이클. 그래서 그것도 국가별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가의 성장 단계별로. 그래서 개미들이 하려면 그런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미들은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관리가 어려워요. 모니터링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한 15개 전후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다면 한 10개 내외 정도, 많다면 20개 내외 정도, 이 정도가 개인이 이제 운영 관리하는 데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관리 차원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냥 지수를 투자해서 경기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식 투자에서 꼭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1번, 내가 개별 주식을 분석을 할 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지수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덱스 200을 투자한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특정 지수를 투자한다거나, 그런 뭐 ETF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돼 가지고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는 ETF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는데 한 곳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 왜 한 곳에 몰입하면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수지만 중국 지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2011년도 8월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주식 그 지수 수익률이 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3-4개 정도의 국가에 나눠서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투자한 상태에서 경기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오버슈팅, 굉장히 크게 급등한 섹터가 있으면 포지션을 줄여야 되고, 이런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개별 주식 그 방법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개별 주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형주 위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에 있는 대형주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패턴,
이 정도를 하면, 그리고 오랫동안 팔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말했던 것 중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지? 라고 하는, 꼭 쳐다봐야 되는 그런 주식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 이거 사면 가격이 오르겠다, 이래서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기업을 사면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기업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에 그냥 오랫동안 투자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이나 한 달 뒤에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뒤나 5년 뒤에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선택해서 잦은 매매보다는 기업이 성장해서 그게 시장에서 반영돼서 이익을 낼 때 매각을 하는 이런 패턴의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자산별로 놓고 보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 뭐 세부적으로 석유, 곡물, 그다음에 뭐 메탈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 그리고 부동산, 채권, 주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투자 대상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장기 그 가격 차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 차트만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율도 넘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딱 두 가지 자산이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따는 사람은 없고 부동산을 사고 돈을 많이 따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을 따는 거예요. 주식은 잦은 매매를 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죠, 대부분. 왜냐하면 집 자체가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소멸될 수 있거나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격이 하락할 수 있거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투자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 국가지수를 투자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경기 사이클을 탄다 하더라도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하고 반복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개별주를 들어가서 더 이익을 따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갖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꼭 매주 한 번씩 사는, 뭐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건데, 로또 복권에 내가 꼭 당첨될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안 당첨돼 있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 꼭 부동산 투자하듯이 지그시 좋은 것들을 잡아서 오랫동안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생각을 먼저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